우리는 매일 정치 뉴스를 봅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어느 당이 무슨 공약을 했고, 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그런데 가끔은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 모든 게 정말 나와 무슨 상관이지? 정치가 너무 거대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추악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복잡함을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넘기고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무관심해지죠. 하지만 바로 거기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할수록 정치는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개입합니다. 어떤 집에 살 수 있을지, 어떤 음식을 먹게 될지, 어떤 뉴스를 보게 될지,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까지.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정치적 결정의 결과입니다. 정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죠.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관심한 그 사이에 권력은 조용히 그러나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표면은 평온하지만 그 아래는 계산과 전략,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힘은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죠. 푸코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는 권력의 농도 짙은 형태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치의 대상으로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권력의 흐름을 읽고 주체로서 서고 싶은가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정치의 중심으로 한 걸음 들어가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권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떻게 우리 삶을 움직이고 있을까? 권력. 그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국회의사당, 대통령, 경찰, 군대, 혹은 기업의 CEO처럼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사람들. 하지만 권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힘이라기보다 누가 현실을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틀렸다고 할 수 있는가? 누가 기준을 만들고 누가 규칙을 부여하는가? 미셸 푸코는 말합니다. 권력은 어디에나 있고 모든 관계 속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권력은 단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말과 말, 제도와 제도 사이의 관계처럼 흐릅니다. 때론 부드럽게, 때론 은밀하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삶의 방향을 조종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어떤 지식을 배우는지가 권력입니다. 뉴스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사건이 전달되는지가 권력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믿는 생각들조차 누군가 오래전에 만든 기준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런 말을 했죠. 권력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억압보다는 정당화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야. 원래 세상이 그래. 그냥 내가 노력하면 돼라는 말들 속에 권력은 스며듭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억압당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스스로 그 권력을 지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권력은 결코 개인 한 명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훨씬 더 넓고 촘촘한 그물망입니다. 지도자뿐 아니라 제도와 언론, 문화와 언어, 교육과 규범이 모두 권력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권력은 어떻게 유지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반복되는가? 그 답은 바로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여기는 시스템 속에요. 이제 그 권력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 제도와 시스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선거가 공정하다고 믿고 사법부가 정의롭다고 믿으며 헌법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제도들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노암 촘스키는 말합니다. 모든 제도는 어떤 특정 계층의 이해를 반영한다. 그렇습니다.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그 인간은 욕망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치 시스템, 헌법, 선거, 언론, 사법부, 이 모든 구조들은 표면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제도를 생각해 봅시다.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보이는 한 표의 권리도 선거구 조정, 언론 플레이, 후보 등록 요건 같은 시스템적 장치를 통해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지 정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시스템도, 교육제도도, 복지 정책도. 시스템은 정상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이게 원래 제도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거야. 문제 없어. 룰대로 한 거니까.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룰은 누가 만들었고, 그 절차는 누구를 향해 설계되었으며, 그 정상이라는 기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조르조 아감베는 말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권력은 스스로가 권력임을 숨기는 것이다. 제도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시스템일 뿐이야. 하지만 그 시스템이 누군가에겐 기회의 사다리이고 또 누군가에겐 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갈아 넣는다고 시스템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화는 구조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말과 언어로 짜여집니다. 뉴스 헤드라인, 정치인의 발언, 토론 프로그램, SNS 해시태그. 언어는 권력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을 구성하는 가장 섬세한 도구, 말과 담론의 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밖으로 꺼내는 수단. 하지만 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치에서 말은 표현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를 재구성하는 도구입니다. 정치인은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세계관을 설계합니다. 자유시장, 법치, 안보, 국익, 포퓰리즘, 공정, 가짜뉴스. 이 익숙한 단어들을 보세요. 한 단어, 한 문장이 어떤 집단을 정당화하고 다른 집단을 악마화하며 어떤 정책은 구원처럼 다른 정책은 재앙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조지 오웰은 말했습니다. 말은 무기다. 정치인은 단어를 골라 전쟁을 벌인다. 단어 하나의 뉘앙스가 사람들의 감정과 판단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 감세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만 투자 촉진이라는 말로 바꾸면 느낌이 달라지죠. 공권력 행사라는 말은 질서를 강조하지만 과잉 진압이라는 말은 억압을 떠올리게 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정치권은 서로 다른 단어로 다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은 결국 그 단어가 설명하는 세계를 자신의 세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이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노암 촘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권력은 누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힘이다. 공영방송에서 어떤 단어는 금기어가 되고 어떤 주장은 극단으로 낙인 찍힙니다. 누가 정상이고 누가 극단인지, 누가 애국자고 누가 반역자인지 그 기준을 만드는 건 언제나 말의 프레임입니다. 말은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실보다 더 강력한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치는 행동의 싸움이기 전에
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지 정치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유튜브가, SNS가, 댓글이, 해시태그가 하루에도 수십억 개의 말을 뿌리고 그 말들이 대중의 생각을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대중은 과연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말에 감염되고 프레임에 갇혀 누군가가 만든 현실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정치적 통제는 칼이나 감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통제는 사람 스스로 그 현실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 국민이 정치인을 심판할 것이다. 대중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바뀐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치인이 민심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심이 정치인의 전략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요? 민심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문 일면의 구성, 뉴스 앵커의 어조, SNS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추천 영상,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라는 숫자. 이 모든 것이 국민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 설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민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만든다. 때로는 위기를 키우고, 때로는 감정을 자극하고, 때로는 이게 지금 당신이 분노해야 할 문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합니다. 이런 감정의 조율은 단순한 조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믿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믿음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장 보드리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은 현실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실을 소비한다. 사람들은 직접 정치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구성한 미디어의 이미지, 편집된 뉴스, 짜여진 내러티브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가 국민을 위한 사람이고 누가 국민을 배신한 자인지 판단하게 되죠. 하지만 그 판단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자유롭게 내린 선택일까요? 아니면 제한된 프레임 안에서의 반응일까요?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통제입니다. 알두스 헉슬리는 경고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통제는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통제는 감시 카메라나 법이 아니라 자유라는 이름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원함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묻는 순간 우리는 조용해집니다. 정치는 이제 권력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그 언어와 프레임의 일부가 되며 통제의 대상이자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권력은 늘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윤리를 가질 것인가입니다. 정치는 끝내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의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권력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응답할 것인가? 권력을 쥐는 것과 그 권력을 책임감 있게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액튼경이 말했듯이 권력은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한다. 타락한 권력은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형상 정당성을 갖추고 말은 그럴듯하며 절차는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익의 집중과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타락을 알아차릴 틈도 없이 각자의 삶에 지쳐 뉴스를 넘기고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방관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참여 없이 굴러가는 민주주의란 없습니다. 하워드 진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구경거리가 아니다.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하죠.
정치는 더러워. 관심 끄는 게 마음 편해. 우리가 뽑아도 다 똑같아. 나는 그냥 내 일이나 잘하면 돼. 하지만 바로 그런 무관심이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플라톤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그들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짜고 담론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정의합니다. 민주주의는 그저 투표하는 날 한 표 던지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감시자가 되어야 하고 질문자가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응답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거대한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뉴스를 소비하는지, 무엇에 분노하고, 어떤 말을 공유하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그 모든 순간이 정치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은 나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나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나의 목소리는 지금 누구를 향해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작은 물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응답하는 사람, 침묵이 아닌 참여를 선택한 사람, 무기력이 아닌 성찰을 선택한 사람만이 정치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권력을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권력을 회복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선택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권력입니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거철에만 뉴스에 등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거대한 담론 속 어딘가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침묵하는지, 누구를 믿고 무엇을 포기하는지를 통해 매일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작동합니다. 자크 랑시에르는 말합니다. 정치는 나와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방식이다. 우리가 누리는 휴일, 당연하다고 여기는 최저임금, 뉴스 속의 한 줄, 법 개정이라는 단어.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선택과 누군가의 침묵 위에 쌓인 정치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삶의 구조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의 틀입니다. 정치를 외면한다는 것은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 그저 받아들이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강한 자에 의해서만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서서히 시작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죠. 시민이 깨어 있을 때 권력은 조심스러워진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직감, 그리고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 보는 그 순간. 바로 거기에서 당신은 객체에서 주체가 됩니다. 정치란 멀리서 거대하게 울리는 북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골목, 내 식탁, 내 월급 명세서 속에 숨어 있는 낮고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의미를 묻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시민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삶은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이 구조를 알고 있는가? 나는 정치 속에서 나를 찾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잊지 않는다면 정치는 더 이상 먼 풍경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를 가진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문장을 당신이 써보는 것입니다. 정치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